네, 안녕하세요. 여기 와 보니까 예전에 뵀던 분도 계시고 평소에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사실 그 교장이 수업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제가 꽤 오랫동안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연구회 활동도 좀 했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늘 마음에 좀 걸려서요. 일단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속이 좀 불편하셔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회를 이제 맡고 계신 회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요즘 어떻게 부르나 모르겠어요, 뭐 총무님, 또 회원 선생님들 이렇게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은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회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은 사실은 굉장히 러프하게 출발을 하죠. 이거 꼭 해야 돼? 왜 해야 돼?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스러웠던 게 이거거든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죠. 그러니까 7월이래, 그러니까 2023년 7월에 수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연구회가 이 시점에서 던지는 질문들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이렇게 좀 좁혀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는 국어과 출신입니다. 전 조금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의 방향이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을 많이 좀 건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란 무엇인가? 교장이란 뭔가? 교육이란 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답이 안 나오면 한 걸음을 더 못 나가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성향입니다. 성향. 또 하나는 그냥 개념적입니다. 이게 뭐지?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질문이 되게 좀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먼저 좀 전제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새 하도 GPT가 하도 유행이어가지고요. 제가 원고에도 실었습니다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 얘가 어디를 눌러야 넘어갈까요? 사람을 제가 농구해서 이렇게 터치인가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네. 이거 진짜 아주 요즘에 흔히 쓰시죠? 그 카톡에 ASKUP라고, 저는 이게 에스크웁인지 에스크업인지 어떤 사람은 아수겁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AI 시대 학교 수업은 혁신의 대상인가 본질 회복의 대상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랬더니 1분도 안 지나서 얘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AI 시대 학교 수업은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더니 하지만 학교 수업은 본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되게 훌륭해요. 우와, 이게 6월 23일 날 답변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6월 26일 3일 지난 뒤에 또 해봤습니다. AI 시대 똑같이 했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AI 시대는 우리의 사회와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타났네요. 혁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부분을 회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와, 두 대답보다 훨씬 세련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거 가만히 읽어보면 되게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 코딱지도 없는 답변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보다 조금 연구를 덜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매우 그럴듯해요.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져본다라고 하면 아무런 맛이 없는 질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이렇게 돼 왔는데 이런 시대에서 다시 또 수업을 고민해라? 그런데 뭐 정책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수업을 발표했고 이런 정책을 갑니다. 또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는 뭐 공교육 무슨 뭐 거시기 무슨 방안 해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갈 거고,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앞에 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또 화두처럼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를 쭉 읽다 보면 뭔가 수업에 변화가 오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2022 개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변화, 그다음 정책적인 변화, 그다음에 아무튼 얘를 비롯한 AI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쫙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들의 질문을 좀 달리 한번 거칠게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던져본 겁니다. 이제 챗 GPT한테 저런 질문을 던졌더니요, 대답 못해요. 애가 막 버벅 됩니다. 여기 제가 있으니 제가 쟤한테 얼마 전에 정말 이건 농담입니다. 장난스럽게요. 불륜을 저지르는 심리적 원인이 뭘까? 라고 이거 뭘 보다가 아무튼 던졌더니 자기 영역이 아니랍니다. 대답을 회피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던졌습니다. 불륜을 주제로 시를 한 편 써줄래? 아니랍니다. 자기 거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별을 주제로 이별의 이중성, 원망과 뭐 후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써볼래 했더니 윤동주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더니 5만 걸 써놨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담입니다. 이건 이제부터 이제 제가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수업은 지금 하고 있는 수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수업은 성찰적이어야 될까? 우리가 수업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수업을 성찰로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수업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지향점이라고 하는 걸로 바라봐야 될까?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되게 모호하죠. 이게 제가 저한테 한번 던져본 질문들입니다. 과연 수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정책으로 강조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교사들의 전문성을 베이스에 깔고 그냥 오롯이 이건 당신들의 몫이니까 당신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마도 무언가를 연구하거나 특히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베이스에 깔려야 되는 질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학생주도 맞춤형 수업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방금 전에 온정덕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날까? 라고 하는 답을 이제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민할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했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도했던 것들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좀 더 풀었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읽어봤을 때 적어도 국어과를 읽어봤을 때입니다. 다른 교육과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학생주도 맞추면 그래서인지 이해가 된 거예요.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 맞춤형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 영역이 확장돼 나가는 거였구나.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힌트를 좀 얻어갑니다. 만약에 학생 주도 맞춤형 수업의 실체가 저렇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게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AI, 요즘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저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게 시대의 변화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분명히 맞는 얘기들을 하는데 수업이라고 하는 걸 고민할 때 저게 반드시 의도적으로 장치한 어떤 변인들로 작용이 돼야 되는가? 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저것이 하나의 의도적으로 던져진 질문들이라고 한다면 수업은 저 시대의 어떤 의도적인 저기에 종속되어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든다는 거죠. 정말 수업이 그렇게 되어야 할까? 아까 온정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지에다가 무언가를 쓰는 시대와 PPT를 동원했을 때 그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적 차이가 있었나? 의도적 차이가 있었나? 내용적 차이가 있었나?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근본적으로 던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사는 그러면 저게 만약에 종속변이라고 한다면 교사는 어떤 고유한 영역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뭐 아이스크림만 바라보고 있든가? 아니면 무슨 뭐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흉내내기로만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만 막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미 어떤 교수님이 맞춤형 학습과 적응형 학습은 다릅니다라고 개념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 EBS 단추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서 이렇게 해보면 그런데 이미 사교육 업체들은 한 아이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반응을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식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영어 공부 좀 해볼까? 그럼 어느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걔가 막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은 어느 코스에 어디로 가야 됩니다를 진단해 줍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정말로 그런 데서 어떤 길들을 찾아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던지는 질문보다도 저를 이어서 말씀하실 두 선생님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예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인 측면을 좀 잠깐 돌아와서요. 지금까지 어찌됐든 간에 경기도는 근 10년 가까이 배움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라고 하는 또는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버텨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은 던지지 않아도 되나? 그러면 저 말 이후에 어떤 새로운 용어를 쓸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배움 중심 수업 버전 3 아니면 뭐 시즌 4라든가 어떻게 갈 것인가도 고민이 된다. 왜? 배움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때와 지금은 근 10년이 지났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배움 중심 수업이든 성장 중심 평가든 저것이 의미적 확장, 범위적 확장, 개념적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데는 또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깊이 있는 학습, 질문이 있는 수업, 뭐 이딴 식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학습에서 정말로 학습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온현옥 교수님 강의 들으셨으니까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은 많이 시사점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또는 영역적으로 어떻게 더 확장적으로 고민을 해볼 것인가라는 문제고요.
평가 행위가 이제는 결과로 이해되는 행위는 이제는 종식을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이제 평가 개념이 반드시 지금은 결국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현재 여전히 화두입니다. 저거는 선논술은 확대된다고는 하는데 향후 어떻게 갈지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경기도는 서논술형이라고 하는 말을 논술형으로 통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다시 서논술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는 여전히 논술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서논술형으로 다시 회귀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말로 갈 건지, 논술형이라고 하는 말로 갈 건지, 논술식이라고 하는 말로 갈 건지, 이런 고민들도 생기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 온연옥 교수님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성취 수준을 잡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100% 찬성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 중에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말, 참 이게 얼마나 개념적으로 모호한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차라리 그냥 채점 기준표라는 말을 쓰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런 고민들도 좀 하게 됩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뭐 각자 이해하고 있는 맥락은 다 다르겠죠. 이제 저는 이제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냥 한번 크게 던져보는 거고요. 끝으로 정말로 저는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배움 중심 수업이나 성장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들을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키워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거나 찾으려고 하지 않거나 어떤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특히 저는 관심을 두는 것이 뭐냐면 IB의 확장적 에세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두고 다시 들여다보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뭐 공교육 활성화 방안 다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배움 중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 확장적 에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중심 키워드가 돼서 거기로부터 풀려나오는 몇 가지의 수업 방향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논술형 평가, 논술식 수업, 백워드 수업 설계, 루브릭,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이 던졌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내일이면 늦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경기자동차과학고 교사 허영주입니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제는요, 학생 주도성이 실현되는 교실 수업 제안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분위기랑 많이 달라요. 분명히 저한테는 테드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테드 강연은 이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볍게, 하지만 내 수업 사례, 실패담, 성공담을 위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그 테드 강연의 모습이 오늘 이 현장에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포스터 기억나시나요? 2013년도 영화고요. 월터 미티가 주인공입니다. 혹시 주인공 이름이 맞아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제가 이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교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교사로서 제가 상상하는 수업은요, 학생들이 깊게 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학생 주도성이 보장되고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매번 수업을 설계할 때마다 제 스스로 매번 물어봐요. 이거를 수없이 놓치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자, 깊이 있는 학습, 그 말하는 깊이 있는 학습에서 깊이 있는 학습이다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여야 하나요? 교사? 학생? 아니면 아이들이 쓰는 교과서 저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비슷한데요. 깊이 몰입하는 수업이래요. 여기서 몰입의 깊이를 깊이 몰입했다라고 판단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교사? 학생? 교과서 저자?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교사, 2번 학생, 3번 교과서 저자. 자, 1번 손 들어볼까요? 자, 2번. 네, 맞습니다. 3번 없죠. 네. 모두가 다 2번이라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요. 제 실패담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매 고1을 맡으면 매 딱 3월에 하는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활동이. 그게 뭘까요?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영어 교사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언제나 쓰는 저만의 머티리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한 200번 넘게 봤어요. 무슨 영화일까요? 이 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예요. 근데 올해 폭망했습니다. 와, 이렇게 애들이 몰입을 못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자, 완전히 망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딱 정확히 가슴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영화가 너무 별로예요, 선생님. 내 인생 영화인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한 2대8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2가 기존 수업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버킷리스트 할 때 하고 진로 시간에 버킷리스트 할 때 보고. 근데 너무 놀랍게도 80%의 학생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오,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명작을 2007년 영화고요. 지금 고1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2007년생이에요. 당연히 본 적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때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상과 굉장히 떨어지는, 그냥 매번 하던 수업을 또 똑같이 반복하다 보니 학생들은 점점 어려지고요. 그 어려지는 아이들에게서 점점 삶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자료가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는 그 착각. 정확하죠. 나에게 인생 영화니까요. 나에게 이게 너무 인생 영화거든요. 어떻게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감동 안 받을 수 있지? 자, 그날 영화를 보여줄 때, 감동적인 부분을 보여줄 때 28명의 학생과 그리고 교사 1명 중에서 1명 울었습니다. 저예요. 뒤에서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혹시나 볼까봐. 근데 아이들은 정말 재미없어 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깨달은 게, 수업이 망한 다음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혹시 이 영화 아니? 모르는데요? 라고만 했다면 그 수업은 또 다시 달라졌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폭망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블로거들이 이런 걸 올리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있는 맛집 지도래요. 오! 이거 애들이 수업에 하면 너무 재밌겠다. 영어로 맛집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맛집 지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자신이 좋아하는 맛집들만으로. 분명히 이거는 자신의 삶과 연결돼 있으니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날 거야 라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자, 폭망했습니다. 왜 폭망했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맛집 지도는요 요거예요. 네이버 지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인스타에서 맛집을 찾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선생님의 제가 활동지를 줬는데 이걸 줬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선생님 뭐예요? 네이버 지도. 했더니 아이들이 네이버 지도에서 맛집을 찾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어디서 찾아? 인스타요. 자, 아이들은 이런 데서 맛집 지도를 찾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준비해 간 거죠. 자, 또 깨달았습니다. 참 학생들을 깊이 몰입시키는 건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냥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학생들의 초이스, 선택권과 보이스, 발언권을 좀 보장해 보자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2015 개정 교과서예요. 제가 쓰고 있는 교과서고요. 자, 이 교과서의 딱 장면이에요. 이거 뭐게요? 햄릿이에요. 햄릿. 아직도 2023년인데 교과서에 햄릿을 영어 연극을 시켜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햄릿 좋아하시는 분? 혹시나 계실까봐. 혹시 여기 중등 영어 연구회도 오신다고 하셔서 혹시나 계실까봐 추가 질문. 햄릿으로 여기서 연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근데 이걸 아이들에게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꿔보았어요. 물어보았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말하기 더빙 활동 할 거야. 그러면 어떠한 마블 영화를 더빙하고 싶어? 영웅을 더빙하고 싶어. 마블이라고 고른 것은 그 전에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이 마블을 선택했어요. 구글 폼즈를 2번 돌린 거죠. 어떤 영화를 연극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마블을 많이 골랐고요. 그 안에서 한 번 더 좁히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문을 돌렸습니다. 자, 말하기 더빙할 거 할 거야. 그래. 너희들이 정한 그 마블 중에서 어떤 영웅 연기하고 싶어?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디렉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망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망했냐면요, 처음에 질문할 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웅은 누구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웅을 선택했습니다. 1위는 압도적으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을 선택했을 뿐이지 그 영웅을 연기하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스파이더맨은 말이 겁나 빨라요. 그래서 그 다음 회에는 제가 바꿨어요. 이렇게 질문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마블 영웅을 더빙하고 싶나요? 정확히 자신이 최종적으로 할 그 역할은 무엇이니?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상상을 하는 예측을 하는 거죠. 자, 내가 가진 영어 실력 속에서 내가 연기하고 싶은 대상을 고르는 겁니다. 1위는 아이언맨 나왔고요. 2위와 3위가 스타로드와 토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 선택권과 발언권을 바탕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해요. 햄릿의 명대사를 연극하는 게 아니라 아이언맨, 스파이더 아니죠. 아이언맨, 토르, 그리고 스타로드의 명대사를 연기합니다. 자, 아이들이 실제 썼던 플랫폼인데요. 아이들에게 처음에 그 명대사의 의미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이 플랫폼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AI 보조교사예요. 다양한 활동이 제공이 돼요. 단어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요. 문장은 하나, 둘, 그리고 심지어 상중하 난이도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 이번에는 워드 매칭 풀어보자. 5분 줄게. 시작.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10분 줄게. 단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형으로 풀어봐. 라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장 이번에는 10분 동안 할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유형과 상중하 난이도도 고를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요. 굉장히 그 안정성을 추구하는 아이들은요. 하, 중, 상 이렇게 올라와요. 테스트를요. 근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그냥 단어 써보기를 하고 무진장 틀린 다음에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고 부르고 다시 아래로 낮춰갑니다. 저는 이거를 보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아이들마다 학습 성향이 굉장히 다르구나. 근데 이 학습 성향이 다른 아이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고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의미를 다 파악했으면 더빙을 하는 거죠. 학생들의 그 대시보드예요. 학습 데이터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장 객관식 하에서 이 2시 17분 56초에 80% 학습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을 콜했고요. 그리고 저는 가서 이 아이가 학습 결손이 발생한 그 그 문장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15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100점 문장 객관식 상을 100점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분 뒤에 마무리인데 이 아이가 문장 주관식 하로 어려운 문항으로 올리면서 그 다음에 학습 결손이 없는 상태에서 끝납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 문장 객관식 하에서 중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근데 학습을 한 다음에 자기가 그냥 하로 올린 거예요. 선택권 속에서 자기는 자기주도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장 객관식 상에서 100% 맞고 끝났기 때문에 사실 끝나도 돼요. 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한 번 더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주관식을 굳이 골라서 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 선택권이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주도성과 좀 자신이 고른 영웅이잖아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영웅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이고요. 그래서 수업 설계 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니 깊게 몰입하더라. 훨씬 더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다면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또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 성향에 맞춰서
학습을 선택하더라가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학생 주도성 실현 수업입니다. 자, 더빙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저는 앞에 계신 선생님께 여기 앞에서 아이언맨 발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주위 애들아 박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히려 무대 공포 경험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싫어하는 학습 성향의 아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 잠깐만 앞에 나와서 영어로 한 문장만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라고 말하면 다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수행이니까, 뭐 말하기 평가니까, 아니면 말하기 활동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영어 말하기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무대 앞에 쓰는 거예요. 앞에 쓰는 거예요. 그게 1순위로 많이 나왔습니다. 수업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렇다면 나오지 마. 자신의 기기 앞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녹화를 떠와 같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딱 끝나는 순간 그 과제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녹화를 떠도 뜰 수가 없어요.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에 여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시간 안에만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장점이 있냐?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뭐 앞에서 하죠? 아이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기 앞에서 하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 단점이 뭘까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지금 더빙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더빙하고 있는데 옆에도 더빙하고 앞에도 더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선생님, 다 같이 더빙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너희들이 그 불편하다며 발표하는 것보다 낫잖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자,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좋은 아이디어 말해줘.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반에서 복도를 개방해 주세요. 오, 좋은 생각이다. 자, 그래서 제가 복도를 개방했습니다. 단점이 생깁니다. 세상에나. 보이시나요? 나는 복도를 개방했는데 복도 안에 있는 탈의실 안에 들어갈 줄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또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 복도도 우리 1학년 1반이면 1학년 1반 앞에까지만. 로 서로 밀당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아이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요. 자,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학습 중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수업은 언제나 그 제멋대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돌아가는 수업은 없잖아요. 맞죠? 그때 교사가 해결책을 딱 제시하고 조용히 해. 니네가 이렇게 하자며 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의견을 계속 말해요. 선생님, 이게 불편해요. 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 어떨까요? 와 같이요. 사실 안 듣고 싶은데도요. 지금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도 아이들이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분위기가 그리고 래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수업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최근에 제 신임 교사가 제 부원인데 역사 교사예요. 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부장님, 요즘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이 말을 정말 많이 해요. 무슨 말인데요? 만약에 어떻게 하냐면 역사적 인물을 막 배우면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저 선택 안 할 텐데 하면서 역사적 인물의 그때 했던 선택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꽂혀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거예요. 간디가 셀카를 찍었을 리가 없잖아요. 맞죠? 제가 그 당시에 꽂혀있던 게 그 당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합니다. 콜럼버스가 셀카 찍은 거. 우리 융합 수업해요. 라고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래서 만약의 프로젝트예요. 자신이 학생들은 직접 역사적 인물을 고릅니다. 자,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그때 그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할 거야가 아니라 학생들이 고르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을요. 그리고 그 역사적 인물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로 진행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사회선생님이 저도 할래요. 오호, 미끼를 물었구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나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그 역사적 인물이 그때 그 역사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적으로도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확장성 높은 제안을 주는 거예요. 좋다,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영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만약의 프로젝트예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이에요. 간디가
비폭력 항쟁이 아닌 폭력적 항쟁을 선택했다면 으로 하고 역사 시간에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상상합니다. 상상할 때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일까봐 이렇게 역사 선생님이 미드저니를 통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시간에는 그때 당시에 인도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경제적 배경 분명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와 연결시켜서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얘기하고요. 저는 영어 시간에 뭐 했냐면요. 저 아까 전에 원정덕 교수님 그 강의 들으면서 뜨끔했거든요. 네. 저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 이게 우리가 추라고 외우는 그건데 저는 이걸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 선택을 했다면 과거는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라는 거고요. 저는 그 브레인스토밍한 것들을 글쓰기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원정덕 교수님이 비판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수업이 제 수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떨었습니다. 들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학생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과 교과 간 통합을 좀 이뤄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사가 제가 부장이 이거 역사 선생님 들어와야지 가 아니라 또는 사회 선생님 들어와야지 가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선생님들도 선택해서 들어왔어요. 교사주도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자신이 여기에 융합에 끌려온 사람이 아닌 우리 융합 수업 해보면 알죠? 융합에 끌려온 사람이 아닌 융합 수업의 주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셋이 신나서 했습니다. 수업을.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역사 선생님이 오늘은 간디야 오늘은 안중근이야 같이 정해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뭘 해야 되죠? 자신이 배운 역사적 사실 중에서 역사적 배경 중에서 역사적 인물을 뽑아야 되는 학습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선택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ould you stop thinking about what everyone wants? Stop thinking about what I want, what he wants, what your parents want.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는데? What do you 선택해서. want? 제발 It's 선택해. not that simple. What 그렇게 간단하지 do 않단 you 말이야. want? 선택하라고. What do you want? 제발 선택해. I have to go. 나 집에 갈게. 자,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제가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이 가끔 메시지가 와요. 선택을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말을 안 해요. 라고 하는, 저는 속으로는 알아요. 선택을 강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을 제공할 때 교사의 태도입니다. 요즘은 하이터치라고 많이 부르죠. 그 서로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는 관계와 그리고 너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경청하고 있다는 그 태도 그리고 그거 중에서 뽑아내서 이 의견 너무 좋아하면서 다음 시간에 반영하는 그 유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요즘 많이 없어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를 많이 없애려고 노력해요. 이 아이들이 계속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입을 닫는 순간 방금 전에 봤던 그 영상처럼요. 입을 닫는 순간 저는 아이들의 초이스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초이스, 보이스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축복이라 생각하고 보다는 그 좋은 아이디어다. 와 같이 태도를 바꾸고자 굉장히 스스로 노력하고요. 처음 했던 거. 깊이 있는 학습은 누구의 기준에서 깊이 있어야 되나를 언제나 되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AI 보조교사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도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써본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아요. 왜일까요? 자, 이거 보면요. 맨 아래 T 발음 틀리면 이 아이의 T 발음에 맞춰서 T를 발음하게 트레이닝이 제공이 돼요. 셋 단어가 틀리면 셋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줘요. 즉 이런 식으로 학생의 취약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분을 학습시키도록 추천을 해주는 게 AI 보조교사입니다. 학생은 AI에게 학습 자료를 추천을 받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수동적인 거죠.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과연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올 때 학생 주도성이 보장이 될까? 선택을 하고 그 아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과연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날까?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개발되는 단계인 만큼 무조건 교사에게 설계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사는 그 설계권 보장된 곳에서 학생들의 초이스와 보이스를 듣고 그걸 반영해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아이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학습이 일어날 거라고 전 믿습니다. 교사의 상상이 현실되기를 기대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산동고등학교의 최진영입니다. 예. 제가 항상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늘 발표 순서가 마지막이어가지고 제 뒤에 시계를 보시면 원래 끝나야 되는 시간이라서요. 예, 항상 부족한 시간에 쫓기며 발표를 하는 게 저의 운명인 것 같은데 선생님들, 이 교과연구회 선생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시는 모습을 아까 강연을 듣다가 도중에 한번 둘러봤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게 15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앞에 이제 세 분의 교수님을 포함하여 총 세 분의 강연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내용을 듣다 보니 제가 어떻게 보면 정리와 마무리를 하는 입장의 내용을 마침 잘 들고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우리의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과 그다음 유의미한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까라는 논제와 앞에 이제 허영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순서를 준비를 했고요. 그 첫째로 문해력 교육과 피드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해력 교육의 요구는 사실 먼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왼편에 있는 걸 보시면 뭐 이제 제 PPT가 좀 잘려 있긴 한데 네, 왼편을 보시면 저희가 뉴스에서도 문해력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것인데요. 그 문식성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뭐 사흘을 사일이라고 생각한다든가 혹은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같은 것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해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문해력이라는 것은 실은 리터러시라고 영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터러시는 우리나라에서 문해력 혹은 문식성으로 번역되어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식성과 문해력이라는 개념은 문자의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읽고 쓸 수 있는 3R의 영역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시대는 글자를 쓰고 혹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인의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인의 증명은 문맹이 아닌 것을 벗어나서 시민의 시대, 즉 문명이 더 발달하여 인쇄술이 발달하고 뉴스와 신문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비판적인 수용과 창의적인 생산 능력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비판적인 이해와 창의적인 생산을 바탕으로 어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담론으로부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가 현재 우리의 20세기까지의 문식성 문해력이었습니다. 그럼 현대 21세기의 문해력은 무엇이냐면요. 디지털 문해력과 복합양식적 문해력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의 문식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셨을 때 앞으로의 학생들이 알아야 될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핵심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문식성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용어를 문해력, 문식성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과 복합 문해력까지 고민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까 허영주 선생님께서 수업하셨던 어떤 AI 기술이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수업, 플립 러닝,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겠죠. 네, 그런데 현실은요. 사실 문식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인 이해입니다.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인가 신뢰할 수 있는가를 판별해야 되는 것이 그 문해력의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온정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기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우리가 같이 비교하는 주요 국가들 독일 혹은 일본, 캐나다, 뭐 선진국인 미국이라고들 하죠. 미국 등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OECD 회원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도 굉장히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문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수평선이 나타내는 것은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문해력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역시도 평균 수준에서 많이 못 미칩니다. 우리 공교육은 문해력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현상은 2006년도 피사 평가 이후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문해력의 수준이 최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이 흐름대로라면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벗어나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바로 생각하는 능력, 문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 하나, 미래 역량을 대비할 역량을 길러라와 다항, 기본적인 소양,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확보해라라는 것이 제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수용적인 측면과 다른 하나는 생산적인 측면입니다. 정보 수용적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이 정보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초학업 능력은 반드시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항상 지식은 변하고 21세기에는 더군다나 인터넷이란 존재 때문에 무엇이 바르고 올바른 지식인가, 지식의 정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기 어렵습니다. 교사는 이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비판적 인식을 가르칠 수 있어야겠죠. 또한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험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다양한 지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겠고, 또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지식을 수용하여 반대로 생산할 수도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기계적으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객관식 인간이겠죠.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지식을 하나의 논술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정보를 재조합해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공교육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나아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또한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학문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비단 그것이 일상생활일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피드백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피드백은 어떨까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옥현진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드백,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발달을 위해서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피드백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입시제도, 그다음에 교사의 시간 부족, 또한 문해력 혹은 문식력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과 교사들의 해석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줄 수 없고 일방향적인 그냥 넌 맞았어, 틀렸어, 감점됐어 그것까지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해줘야 진실될 수 있는가라는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실천을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이 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각각의 교과에서 교과 지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읽기 수업을 하고 계신 거죠. 실은 뭐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습득한다 하더라도 고유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읽기를 통해서 흡수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고유의 지식을 나의 말로 풀어 쓸 수 있는 순간 진정하게 학생들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읽기와 쓰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앞선 피드백의 연구 결과로는 이 읽기와 쓰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생들은 단순히 객관식 답을 얻는 것보다 서술형을 풀어냄으로써 나의 생각을 논술해 봄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좀 더 공부라는 것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네 라는 걸 통해서 학습 자체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뭐 이제 예컨대 윤동주 시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이라는 그 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제국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뭐랄까요, 역사적인 흐름 속에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서양 사회에서 먼저 화학의 발전이 일어났을까? 중국이 먼저 화학을 발견했는데 왜 결국에는 항해술이나 화학술은 더 서양에서 많이 발달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었던 제국주의와 일제강점기의 아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그 시대적 흐름 속에서 뒤처진 우리 민족의 슬픔과 비애, 이런 것들까지 공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객관식 문항을 통해서는 단 5가지의 생각밖에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교사는. 더군다나 그 중에 하나는 옳지 않거나 4개가 옳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단 하나의 맞은 정보만을 위해서 아이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시험 기간, 저희 학교도 저번 주까지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을 공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남아있는 숙제는 학생들이 글쓰기를 해본 경험이 너무나 적고 교사가 그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평가를 하더라도 그 피드백을 받는 시간차가 너무 멀어져서 아이들은 실질적인 문해력 발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술을 내고 있는지 저희의 경기도 교육청의 논술평가 길라잡이 자료 중 일부를 봤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을 위해서 이와 같은 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일반고거든요. 저희 학교는 일반고에 300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중에 몇 명이나 이 문제를 올바르게 바로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번에 통합적인 글을 논술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선생님들께서도 힘들지 않으신가요? 선생님들께 제가 갑자기 논제를 주면서 다음 문제에 대해서 1000자 이내로 쓰시오 하면은 여기서 30분 내로 쓰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논술형 수행평가가 그냥 600자, 1000자, 500자 내로 쓰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글을 다 받으셨을 때 결국에는 어떤 채점을 하시냐면 일단 글씨체 보시고 그다음에 핵심어만 찾습니다. 그냥 핵심어 들어갔나? 이렇게 보시고 맞네 틀리네. 그것을 세부적으로 글을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지점을 보완해라, 이런 점에서 좀 부족했다, 선생님이 볼 땐 이런 의견도 좋을 것 같아, 다른 애들이 이런 거 쓰더라, 이런 거 피드백 하시는 시간이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학기 중에 충분하실까요? 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의 선논술형 평가를 하셔야 아이들의 문해력에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을 제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단 문제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런 걸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인공지능 기술이 그런 데 쓰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까도 가볍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여러 기술 학문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란 단어만 네이버에 검색을 딱 하셔도 정말 많은 뉴스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요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인데, 그럼 인공지능한테 다시 인공지능을 물어보는 제 간호익 교장 선생님의 모습과 유사한, 예, 뭐 이제 좀 잘렸는데요. 그 이제 저기 자료를 보시면 챗GPT와 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대답을 보십시오. 간단하죠. 저는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우리 주체가 인공지능을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자로서 어떤 인공지능을 접하시고 계신지, 일단 완전히 자동화된 기술에 의존하고 싶으신지, 혹은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전통을 고수하고 싶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교사의 주도성이 살아있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완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모습으로 개발이 됩니다. 뭐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강론을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데이터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교사는 이 인공지능에 맞춰서 교수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럼 교사의 역할은 제한되고 교사의 철학과 수업의 맥락은 더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사 대신 다 선택해주는 인공지능이 뭔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창의성과 다양성은 더더욱 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AI가 다 해주니까 교사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제 교육계에서의 논문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은 교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일찍이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이들의 답안을 채점하는데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자적 역할로 인공지능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지셔야 되는 방향성은 우리가 어떤 교육 철학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인공지능, 그럴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지금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채점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교실, 각각의 학교의 맥락에 맞는 평가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이런 평가 인공지능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자세한 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컨대 정확한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정답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평가하시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평가하시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더 정답에 가까울지 AI는 말해주는 거죠. 교사는 저 긴 서술형, 논술형 응답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 250명을 평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250명의 줄글이 어떠한 위계도 없이 쭈르륵 나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눈이 아프고 채점 기준 역시 흐려집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렬을 해주는 인공지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편하고 일단 1차 채점이 끝나죠. 그 다음에 잘못된 채점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어떠한 대단한 예산이나 정교화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이게 더 정답일 것 같아요를 찾아주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도 적게 들고 시간 소요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사용하기도 간편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될 텐데, 여기에 의도는 선논술형 평가의 채점 부담을 줄이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의 답안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내가 간편하게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이들의 답안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쏘네 아이들이, 이런 것이 좀 더 정답에 가깝네, 그걸 다시 아이들한테 공유하고, 얘들아 이게 좀 더 답에 가까운 답이라고 나왔어, 한번 공유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선생님은 이게 좀 더 정답이라고 생각해라는 것들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논술형 평가도 역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 신뢰도도 좀 더 올라갈 것이고, 아이들에게 이제 객관식 답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답안을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교사 서술형 채점 부담을 좀 완화를 해줘야 하는 것이 AI의 방향성이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 경험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성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를 통해 미래 역량과 기초 소양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